닭고기에서부터 프라이드 치킨, 닭갈비와 닭볶음탕까지 한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닭고기. 닭고기의 변신은 그야말로 끝이 없다. 다른 육류에 비해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은 반면 단백질 함량은 높은 닭고기. 그중 특히 닭가슴살의 불포화 지방산은 암과 심장병 예방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단백질을 보고 닭가슴살과 함께한다. 한의학적으로 닭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아서 속을 따뜻하게 하고 허약한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도 닭가슴살은 메티오닌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근육을 비롯한 인체 조직의 재생과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셀레늄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는 물론 항암 효과와 피부질환 예방에 좋고 비타민 B군이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닭가슴살을 고를 때는 엷은 분홍빛깔에 살이 두텁고 윤기가 흐르며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자.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샐러드 많이 드시죠? 그동안 늘 똑같은 닭가슴살 샐러드만 드셨다면 오늘 이 메뉴를 주목해 보세요. 다이어트용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상차림으로도 제격인 닭가슴살 팽이버섯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닭가슴살의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 콜라겐 역시 풍부해 피부 미용에도 그만이다. 닭가슴살 팽이버섯 샐러드 만들기 첫 번째.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소금과 후추, 월계수잎, 소주, 마늘을 넣고 끓이다 닭가슴살을 넣은 후 15분간 삶아준다. 닭가슴살을 삶으실 때는 이렇게 술과 월계수잎, 마늘, 소금을 넣어서 같이 삶으면 잡내도 없어지고 간이 배서 맛있게 닭가슴살을 삶으실 수가 있습니다. 삶는 동안 수분과 맛이 골고루 배어들게 되는데 삶은 닭가슴살은 건져내 물기를 제거한 후 식혀준다. 이어서 한 김 식힌 닭가슴살을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찢어주자. 닭가슴살을 찢을 때는 손으로 쭉쭉 찢으면 결대로 잘 찢어진다. 시원하게 먹는 샐러드이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충분히 식혀줘야 맛있는 샐러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샐러드에 함께할 팽이버섯을 손질하자. 팽이버섯은 가늘게 찢은 다음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소금과 후추를 더해 살짝 볶아준다. 샐러드와 함께할 초록 채소들도 손질하자. 먼저 오이는 5cm 길이로 썰어 가늘게 채를 썰고 양상추는 한입 크기로 뜯어 놓는다. 샐러드 드레싱은 유자청, 식초, 소금을 골고루 섞어 준비해주자. 아이들이 먹을 때는 드레싱에 요거트를 섞어서 만드셔도 맛있고요. 어른들이 드실 때는 팽이버섯 대신 수삼이나 더덕 같은 뿌리채소를 활용하셔도 맛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리의 마무리! 닭가슴살에 준비한 채소들을 올리고 드레싱을 뿌려주는데 무순과 검은깨까지 더해주면 닭가슴살 팽이버섯 샐러드 완성! 닭가슴살 본연의 맛에 고소한 팽이버섯과 유자청 소스로 버무려진 채소들까지 담백하면서도 산뜻한 영양 만점 샐러드가 완성됐다. 닭가슴살 하면 퍽퍽한 식감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라따뚜이를 소스로 곁들이고 가지와 호박으로 닭가슴살을 감싸서 촉촉하고 맛있는 닭가슴살 구이를 만들어 볼게요. 지방 함량이 적으면서도 단백질은 풍부한 닭가슴살. 메티오닌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 역시 풍부해 간장의 기능을 좋게 하며 간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닭가슴살 구이 첫 번째, 먼저 고기의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골고루 칼집을 넣어주자. 마리네이드 소스도 준비하는데 올리브유와 양파즙에 허브솔트와 후추를 넣은 다음 닭가슴살을 넣고 10분간 재워두면 된다. 구이를 하실 때는 이렇게 먼저 칼집을 내고 밑간을 해두시면 더욱더 촉촉하고 맛있는 구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이에 곁들일 채소들을 준비한다. 함께 구워줄 가지와 주키니 호박은 3mm 두께로 얇게 슬라이스 해주고 라따뚜이에 넣을 채소들은 까뚝 썰게 준비하자.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구울 차례. 기름을 두른 팬에 가지와 호박을 올린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가늘해 수분을 없애며 구워준다. 닭가슴살도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는데 화이트 와인 2큰술을 부은 뒤 알코올은 날리면서 익혀준다.
고기를 구우실 때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알코올을 날려주게 되면 고기의 잡내도 없어지고 더욱더 풍미를 살려줍니다. 채소에 닭가슴살까지 준비가 끝났다면 닭가슴살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은 후 가지와 주키니 호박을 겹쳐 잘 감싸주자. 이제 오븐을 이용해 한 번 더 구워주는데 19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4분간 구워주면 된다. 오븐이 없을 때는 프라이팬을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중간 불에서 뚜껑을 닫고 1분, 그리고 약불로 줄여서 2분 정도 더 구우시면 됩니다. 구이와 함께할 라따뚜이를 준비하자. 팬에 준비한 채소들을 볶다 토마토 페이스트와 화이트 와인, 물을 넣고 바질, 가루,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접시에 라따뚜이를 담고 가지와 호박으로 감싼 닭가슴살 구이를 올려주면 요리 완성. 가지와 호박으로 감싸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닭가슴살 구이에 토마토 소스와 채소들로 맛을 낸 라따뚜이까지.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요리가 탄생했다. 닭가슴살은 좋은 음식이지만 미세 영양소와 섬유질이 부족하여 과다 섭취 시 장에 오래 머물러 변비를 유발하고 독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선한 야채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대체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닭가슴살 50%, 탄수화물 30%, 섬유질 20%의 비율을 추천해 드립니다. 닭고기 부위 중 살코기 양이 많고 뼈가 없어 먹기에도 좋은 가슴살. 맛과 풍미가 담백하고 조리하기도 쉬워 샐러드는 물론 볶음과 튀김,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폭넓게 활용되었다. 이번 주말 닭가슴살과 함께 건강까지 챙기는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될수록 뇌 건강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위험 요인은 피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특히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특정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데요. 이 물질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물질을 생산한다고 하고요.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도 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이면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뇌 건강에는 운동이 좋은데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0-30분 정도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경추. 이 경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인 디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노화나 다른 원인들로 인해 이 추간판이 밀려나오면서 신경근과 척수를 자극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극심한 통증과 함께 경추 여러 부위에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경추 추간판 질환이란 추간판의 변성, 즉 추간판의 생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경추나 혹은 목, 팔 쪽으로의 통증뿐만 아니라 신경학적인 증상 그리고 척추의 기능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 그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경추 추간판 질환. 초기에는 경미한 목 통증이나 어깨 통증, 팔다리 저림으로 시작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치료 또한 어려워지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현대인의 고질병, 경추 추간판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퇴행성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목 통증 질환은 요즘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컴퓨터나 노트북 앞에 많이 앉아 있는 현대인들에게 고질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 통증은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어깨나 등으로 통증이 옮겨가기도 하고요. 심하게는 척수에까지 손상을 가해서 보행장애나 사지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 통증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경추 추간판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경추 추간판 질환인데 먼저 목 통증 질환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목 통증 유병률은 작게는 14.2%에서 많게는 71%까지 평균 48.5% 정도가 됩니다. 여성과 고령에서 유병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14% 정도, 그리고 경추 통증으로 생활에 심한 장애가 발생하는 게 5% 정도가 됩니다. 사실 목이 아프다고 하면 한 가지 원인만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통증이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좀 많이 아픔을 느낄까요?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50%에서 경추 추간판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경추 관절이 38%, 그리고 근육 및 인대가 10%, 그리고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추 추간판 하면 많은 분들이 목 디스크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경추 추간판 질환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경추 추간판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경추 추간판과 후 관절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가 오게 되고, 그 구조의 변화에 따른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들이 동반이 되고, 이런 증상들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처음 보고가 된 거는 1943년도에 보고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추 추간판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경추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추는 기본적으로 뇌와 두개골의 무게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흉추와 요추에 비해서 움직임이 가장 큰 척추가 됩니다. 이 구조물을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순서대로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방 구조물로는 앞쪽에 그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척추체와 그리고 구척추 관절, 그리고 횡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후방 구조물로는 추궁근과 후 관절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는 뼈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추 뼈와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디스크인데, 이 경추 추간판, 이 디스크에 어떤 퇴행성 변화가 오면 어떻게 또 몸이 변할 수 있는 건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추간판의 높이 변화가 처음으로 동반이 됩니다. 추간판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추간판 높이가 낮아지면서 후 관절의 부하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후 관절의 부하는 후 관절의 크기 증가 및 뼈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추간판이 낮아지면서 추간판이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더 진행이 되게 되면 후관절에 골극이 형성이 되게 되고, 중심 척추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경추가 가지고 있는 C자 형태의 모양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자 형태로 바뀌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MRI 사진 뒤쪽에서 빨간 화살표로 보시는 부위에서처럼 추간판이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 튀어나온 추간판이 신경을 누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목 통증 질환 중에서 경추 추간판 질환이 가장 많이 발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유병률은 어떻습니까? 실제 추간판 질환의 유병률은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대에서 목 디스크나 경추통으로 진료받는 인원이 2015년도에 23만 명으로 나타나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추 추간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환들이 나타나는지 이 점도 살펴볼까요? 네, 추간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크게 3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경추 신경근병증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축성 목 통증이 되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가장 심했을 경우에 경추 척수병증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3가지가 각각 떨어져가지고 구분이 되는 형태는 아니고 조합된 형태로서 환자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경추 추간판 질환 중에서 가장 먼저 경추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경추 신경근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추간판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추간판이 뒤쪽으로 탈출을 하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추간판의 탈출은 신경근 쪽으로 가게 되는 동맥의 혈액 공급을 막게 되고 정맥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신경에 부종을 유발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경 부종은 신경의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조그마한 자극이나 통증에도 훨씬 더 아픈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튀어나온 추간판 자체가 기계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신경근의 기능을 저해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으로는 근육의 힘이 떨어진다거나 감각이 반대측에 비해서 떨어지는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추신경근 병증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요? 다른 통증하고 다르게 특징적으로 경추신경근병증의 특징은 특정 피부절 영역을 따라서 통증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통증들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이 저리거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한 통증을 나타내고 일부 환자들한테서는 타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증상이 더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신경근의 감각이나 운동 능력의 소실을 동반할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건반사가 감소되는 거를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건반사의 감소도 특징이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반사가 뭔가요? 신경근병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건반사의 감소인데요. 저희가 이학적 검사로 하는 것 중에 이제 관절의 특정 부위를 망치 같은 걸로 검사를 했었을 경우에 이제 관절 움직임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관절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그 부분의 움직임이 좀 떨어진다거나 혹은 과하게 나타나는 거를 관찰을 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경추 추간판 질환 중에서 경추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목 디스크와 비슷한 질환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경추신경근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알고 있는 목 디스크와 동일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을 하는 게 감각 이상으로는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의 감각이 반대쪽에 비해서 떨어지는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 운동 기능 약화로는 팔꿈치를 굽히거나 하는 증상들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게 목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어깨, 겨드랑이, 팔 근위부 쪽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운동 기능 악화로는 이제 외회전이나 외전에 제한이 되는 거를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경추신경근 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이거는 자가 진단법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검사 방법이기도 한데요. 환자분들이 아픈 쪽 팔을 머리 위로 해서 손을 올리게 되면 환자의 증상이 감소되는 거를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 중에 하나로서 목 디스크, 추간판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거를 유발하는 검사가 되는데요. 목을 이렇게 뒤로 하신 다음에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굽히시게 되면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증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스로 체크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경추 추간판 질환 중에 하나인 축성 목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성 목통증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네, 축성 목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을 하게 되면서 후관절에 기계적인 수용체나 통증 수용체가 분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커지거나 이제 그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거를 축성 목통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후관절 자극을 줘가지고 실제로 이러한 후관절이 통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었고 축성 목통증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축성 목통증 하니까 좀 생소하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축성 목통증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축성 목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픈 부위가 딱 아픈 거는 아니고 병변 주위로 해서 통증이 방사되는 통증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동작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거에 비해서 축성 목 통증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한 관절의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추 추간판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추 추간판 질환은 우리 몸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목 자체의 통증보다는 경추신경이 지나가는 어깨나 팔꿈치,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통증이나 저림이 주 증상인데 심지어 뇌 쪽으로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두통이나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목이랑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외상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고요. 최근에 다친 적은 없습니다. 낮에 주로 무슨 일 하세요? 제가 연구원인데요. 네. 주로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추 추간판 질환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발병률을 보이는 퇴행성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20, 30대에서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주된 원인으로는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운전이 지목되고 있다. 이 환자는 현재 목이나 어깨의 움직임에는 전혀 제한이 없는 상태의 환자고 어깨 쪽으로 아프다고 하시는 부위를 만져본 결과 압통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고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경추 추간판 질환이 의심되면 우선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신체 검진을 시행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방사선 촬영을 통해 경추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는데 경추의 추간판 간격이나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관찰하고 골절이나 골관절염 등 추간판 질환과 감별이 필요한 뼈의 이상도 확인할 수 있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예, 저 오른쪽 팔이 네. 이상하게 너무 아파가지고 왔거든요. 팔만 아파요? 이게 좀 전기 오르는 것 같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목에서 어깨를 타고 손가락까지 좀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목 심하게 아플 때 뭐 이런 자세 취하면 조금 편해진다, 뭐 손을 머리 위에 조금 올리면 편해진다 하는 그런 자세 조금 있어요? 예, 손을 좀 머리 위에 올린다든지 팔을 들면은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다양한 신경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경추 추간판 질환. 추간판 사이에 수액이 뻗어나와 어깨와 팔을 지나는 신경가지들을 압박하면서 어깨와 팔, 손가락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는 6번 신경이 나오는 위치에서 추간판 질환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특징적으로 그 6번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에 힘이 좀 떨어지고 감각도 좀 떨어지고 통증도 전기 오는 듯한 증상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봐서 경막외 주사를 먼저 해보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혹은 증상의 효과가 짧은 경우에는 신경성형술과 같은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경추 추간판 질환이 진단되면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에 주사를 통해 약을 주입하게 된다. 이러한 시술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통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추간판 질환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신경학적 변화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 변성이 되는 경우에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 회복 시간이 더 지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이러한 증상을 없애고 환자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목을 구부리는 일이 많은 현대인. 이로 인해 목의 균형이 쉽게 깨지고 목 건강 또한 나빠질 수 있다. 초기에는 자세 교정과 약물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증상이 악화된 후 병원을 찾게 되면 수술을 통한 치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목 건강을 지키는 일,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빠른 치료가 해답이다.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경추 추간판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추 추간판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험 인자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경추 추간판 질환의 위험 인자로는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높은 강도의 일을 한다는 점이 위험 인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나 핸드폰 사용이 많은 경우에 이러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교통사고와 같은 손상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경추 추간판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중등도 이상의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추간판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위험 인자가 될 것 같지 않은 요인들 중에 하나로는 우울증이나 허리 통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경추 추간판 질환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경추 추간판 질환 진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경추 추간판 질환을 의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력을 자세하게 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감염이나 종양, 골절 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몸무게가 많이 빠지거나 혹은 자세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경추 추간판 질환을 배제를 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증상들이 배제된 다음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머리 위에 손을 올렸을 경우에 증상이 좀 좋아진다거나 혹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나서 아픈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틀었을 때 통증이 똑같이 유발이 되는 경우,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되면 등 뒤쪽을 따라서 전기가 온 듯한 증상이 유발이 되는 경우에, 그리고 앞에 운동이나 감각 기능이 검사를 시행을 해서 해당 부위에 정상소견과 혹은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추간판 질환인지를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는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될 텐데요. 검사라고 하면 방사선 촬영술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될까요? 네, 방사선 촬영술은 우선 가장 쉽고 간편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 시행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가장 짧은 검사가 되고,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측면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추가 가지고 있는 만곡,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정상 소견에서는 이렇게 C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일자로 서 있는지 혹은 거북목 증후군처럼 앞쪽으로 조금 숙여져 있는 자세처럼 튀어나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라든지 MRI 이런 촬영도 필요할 경우가 있을까요? 네, 영상검사로서 CT와 MRI가 추가적인 검사가 되는데요. 이러한 CT나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외상에 과거력이 있다거나 통증이 치료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경우, 그리고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CT 검사에서는 방사선 촬영에서와는 다르게 더 자세한 뼈의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CT 영상을 다시 3D로 만들어서 쉽게 병변 부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RI 검사 같은 경우는 CT 검사와는 다르게 뼈의 병변 유무보다는 연 조직, 즉 신경이나 그 주변부에 조직에 부종이 있는지 혹은 눌리고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RI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디스크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디스크로 까맣게 된 부분이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디스크 추간판 질환이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CT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튀어나온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걸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영상 역시 CT상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MRI 검사상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면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 달라지겠죠? 네, 증상에 따라서 추간판 질환의 치료는 바뀝니다. 추간판 질환의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70%에서 80%까지 혹은 많이 하면 한 90%까지는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는 가장 대표적인 건 주사 치료가 되겠고, 그에 더불어서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생활습관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생활습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보존 쪽 치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가 되는데요. 10에서 20% 정도의 환자분들에게서는 6주에서 8주에서 보존 쪽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징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환자분들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경추 추간판 질환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호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법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경추 추간판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경막외 신경 차단술이 있게 됩니다. 경막외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근이 추간판에 의해서 압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러한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줌으로써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러한 주사 안에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주사 치료를 했는 경우 64%에서 많게는 90%까지 이러한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주에서 봤을 때는 3주 경과에서 50% 이상이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으로는 부종이나 염증 매개 물질이 억제가 되고 반응 형성이 억제되고 별 악요세포라고 해서 통증을 유발시키게 되는 그 세포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세포를 억제함으로써 통증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시행하는 거는 척추뼈 가운데를 통해 가지고 뒤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측면에서 신경이 나오는 자리에 직접적으로 바늘을 집어넣고 그 부위에 약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그 신경이 나오는 자리를 따라서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 방법이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주사 방법을 했었을 경우에 전신마비와 같은 증상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요, 경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느끼는 이 통증의 강도가 치료 전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요? 저희가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증상이 절반 이상 호전이 되는 거를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주사를 치료를 했을 경우에 2주에 보시게 되면 70% 정도에서 호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과 관찰을 쭉 해가지고 8주까지 좀 보게 되면 주사 효과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반 정도까지는 통증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경 차단술은 딱 한 번 시행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두세 번 한 번 할 때 받아야 되는 건지 또 신경 차단술을 받고 나서 효과가 좀 없다 싶으면은 좀 주기적으로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점들이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해서 신경 차단술의 효과는 한 달까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재시행하지는 않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도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혹은 좋아지는 정도가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재시행을 하게 됩니다. 3번까지는 보통 시행을 하게 되고 3번에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른 방법을 또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경막외 신경 성형술도 있었어요. 예. 이 시술 방법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거는 추간판 탈출이 생기게 되면 그 부위에 유가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처가 남게 되는데요. 그 상처가 남게 되면은 경막의 신경 차단술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좀 벌려서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에 카테터를 삽입을 하게 되고 그 카테터 삽입을 하고 나서 고장성 식염수나 유착 용해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유착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목 뒤쪽으로 경막의 공간을까지 들어가는데 이러한 바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바늘 안쪽에 가늘고 얇은 긴 관을 집어넣게 됩니다. A 그림에서 보시면 이 바늘이 들어가 있고요. 그 관 안쪽으로 해서 병변 부위 쪽으로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이 부분에 약을 주고 약을 주는 거에 따라서 유착이 생긴 거를 이제 벌려주면서 공간을 확보하면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막이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신경 차단 주사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의 통증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을 경과했었을 경우에 신경 성형술을 하고 났었을 때 효과는 환자분이 처음 느끼는 거에 비해서 10% 가까이 밖에 안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게 경막의 신경 차단술과는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치료법이요. 수핵 성형술이라는 겁니다. 수핵 성형술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치료법일까요? 네, 앞에서 설명드린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과는 다르게 수핵 성형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전극을 경추 디스크 안에 삽입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디스크가 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내포된 디스크의 경우에 이러한 수핵 성형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앞에서 봤던 그러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저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목 통증에 비해서 팔통증이 더 심한 경우이거나 디스크의 높이가 정상 높이에 비해서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수핵 성형술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핵 성형술은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핵 성형술의 과정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바늘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전극 삽입을 원하는 병변 부위까지 삽입을 하게 되고요. 삽입한 후에 전기 자극을 통해서 튀어나온 부위의 디스크의 높이를 감소시켜가지고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치료 방법이 됩니다.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 노란색 화살표 부분이 되겠는데요. 수핵 성형술 전에 튀어나와가지고 뒤쪽으로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가 시술하고 나서 전에 비해서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신경근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도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경추 추간판 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근데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경추 추간판 질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경추 추간판 질환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래에 오는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된 자세로 1시간 이상 책상에서 있는 경우가 제일 안 좋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항상 1시간 정도는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스트레칭을 목을 좌우로 이렇게 좀 움직여준다거나 앞으로 이렇게 숙여준다거나 뒤쪽으로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추간판 질환이 생기는 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요 경추 추간판 질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추 추간판 질환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이 목이 아닌 팔이나 어깨가 아파도 경추 추간판 질환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추간판 질환 같은 경우는 추간판에 의해서 신경근을 누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팔이나 어깨, 목 뒤쪽으로의 통증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경추 추간판 질환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O일까요? X일까요? 네, 그것 역시 O인데요. 이제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경추 추간판 질환의 빈도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통계에서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뭐 골밀도의 차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골밀도 차이도 그렇고 이제 생활 습관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에 비해 남성분들에 비해서 운동이나 하는 활동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간판 질환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흡연은 추간판 질환 통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X일까요? 입니다. 이런 자체가 위험 인자가 되기도 하고 통증 자체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디스크 자체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디스크 주변의 공급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침으로써 통증에 예민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강을 위해서 물구나무 서기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물구나무 서기가 목 디스크에는 좋지 않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 좀 세모인데요. 왜 세모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물구나무 서기 하는 경우에 머리를 대고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혹은 이제 팔로 버티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경추 추간판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뭐 물리치료 중에 하나로서 이제 견인 치료 같은 거를 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압력을 좀 줄여줌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머리를 안 대고 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는 세모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머리를 대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경추 추간판 질환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베개를 오랫동안 높은 걸 베면 일자목 증후군이 올 수도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베개 높이가 높다면 이게 일자목 증후군을 불러올 수 있는 건지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베개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C자 형태의 경추의 모양과는 다르게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추간판 질환에서 그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일자목 형태가 유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베개 높이가 낮다면 낮아지게 되면은 목에 부하를 주기보다는 이제 어깨 쪽에 문제를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버지가 목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면 재발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목 디스크 증상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수술을 하면 재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의 재발률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작게는 5% 혹은 많게는 45%에서 5년 후에 이러한 척추 디스크가 재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목 디스크가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는 자가 진단법이 있나요? 네, 경추 추간판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추간판 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그 신경근이 지배하는 영역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어깨를 쭉 따라가지고 손가락까지 타고 오는 전기가 온 듯한 혹은 칼로 찌르는 듯한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 눌리고 있는 신경근 부위의 압력을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요.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증상이 유발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경추 추간판 질환과 관련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추 추간판 질환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 안을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경추 추간판 질환은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퇴행성 질환인데 최근 들어서 20대에서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유병률이 바뀐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경추 추간판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마취통증의학과 김재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새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돼버린 경추 추간판 질환.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목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예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심코 지나쳐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관련 증상이 있다고 하면 경추 추간판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